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목적론적 창조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계하셨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시계와 시계공 시계 수리공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철학자 휴미라든지 뭐 리처드 도킨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반박했지만 다시 재반박 과학자들이 다시 재반박해서 목적론적 창조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그것에 대해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지난주 강의를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의 증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유전암호입니다. 유전암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DNA는 지적 설계의 증거이다. DNA를 이제 디옥시리보핵산이라고 말하는데 이 DNA 존재와 기능들은 창조론을 뒷받침한다. DNA 유전 정보에 암호를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DNA가요 유전 정보의 암호죠. 생명체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진화론은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깊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DNA가 나오는데 DNA가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또는 저절로 생겼다고 말할 수 없고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적 설계에 대단한 설계하신 분의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는 지적 설계의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예, 시계를 보고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정교하죠. 근데 시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우리 몸의 DNA 구조를 볼 때에 이것을 보고 우연히 생겼다,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정신병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텍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과학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 지적인 원인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가 있는가? 지적인 원인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지적인 원인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경험적인 증거가 있느냐? 물론이다. 바로 DNA의 근본적인 배열과 체계 알파벳 단어 배열 간의 비교이다. DNA 암호와 기술된 문자 사이의 체계적 동일성이 있다. 예. DNA 알파벳이 배열되는 것이 우연히 될 수 없죠. 알파벳이 잘 배열돼가지고 말이 되잖아요. 글자가 되잖아요. 어느 날 뭐 알파벳이 저절로 돼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DNA도 배열이 너무나 정교하게 잘 돼 있어서 사람이 눈을 뜨고 말을 하고 서로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동일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신의 설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DNA는 지성의 산물입니다. 인간 언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인간 언어는 예외 없이 지성의 산물입니다. 예, 여러분 지성인들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DNA는 지성의 시작을 나타낸다. 지성에 의한 시작을 나타낸다. DNA의 목적론적 성격을 배제할지라도 DNA의 존재 그 자체가 지성에 의한 시작을 나타낸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DNA를 이제 사진을 찍어놨는데 한 부분을 찍어놨는데 이 서열 자체가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이것은 굉장히 정교한 지적인 작품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이것을 우연히 생겼다. 네, 안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몸은 보면 볼수록 신기하죠. 예. 하나님께서 이 몸 가운데 혈자리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찌르면 낫잖아요. 집사님 오늘 뭐 어깨 아파가지고 나중에 아까 좀 치료 좀 받았지만 어깨 아픈데 어느 혈자를 찌르니까 어깨 통증 사라졌다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면 뭘 말하겠어요. 네, 하나님의 대단한 작품이죠. 자, 월트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DNA는 적어도 20개의 다양한 단백질들의 도움을 받아야 생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백질들은 DNA의 지시에 의해서만 생산될 수 있다. 각자 서로를 필요로 하며 둘 중 하나의 기원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은 또 다른 하나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 분명 이 생산체계 전체는 동시에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창조를 암시한다. DNA가 20개 이상 다양한 단백질을 도움받아서 되는데요. 이것은 서로 필요한 거죠. 어느 날 단백질 한 개 생겼다가 100만 년 후에 2개 생겼다가 1000만 년 후에 3개 생겼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동시에 생겼다는 거죠. 동시에 생겼기 때문에 DNA가 나오는 거고 그랬을 때 이것은 창조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어느 날 우연히 무기물에서 유기물 하나 생겼고 유기물이 어느 날 분화되어 2개 생겼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게 아니고 동시에 생겼다. 이것은 창조의 증거다. 예. 돌연변이는 무제한 변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진화론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돌연변이에요. 이렇게 뭐 개가 좀 이상하게 늑대처럼 비슷하게 돌연변이 좀 생기고 돌연변이도 있습니다. 예? 예, 늑대개인가요? 이거 무슨 개인지 모르겠네. 이거는 지금 물고기가 이렇게 생긴 물고기 하나 생겼어요. 이런 것을 돌연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가지고 이제는 그 진화의 증거다. 봐라, 이 돌연변이가 가면 갈수록 진화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돌연변이는 한 종족에게 무제한의 변화를 낳지 않는다. 조금 돌연변이가 될 수 있지만 무제한의 변화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물과 식물의 사육자들은 뒤를 잇는 세대들의 더는 변화를 산출할 수 없는 경계가 있다. 변화가 조금 있긴 있어요. 돌연변이가 좀 되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한계가 있다. 더 이상 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종을 탁 뛰어넘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교배에 제한이 없다고 믿습니다. 생물 형태에는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종의 장벽을 궁극적으로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쥐하고 재배하고 교배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이상한 게 나오고, 뭐 물고기하고 사람하고 교배하면 뭐가 나오고,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배해가지고 그런 게 나와줘야 진화가 되어지는데 실제로 그런 거 없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변화의 한계가 진정 존재한다면 진화는 별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계 내에서 조금만 변화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유전자 풀이 종족의 변이를 제한시킨다는 개념은 많은 진화론자를 당황시켰다. 그래서 원숭이는 원숭이의 유전자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유전자가 있는 거죠.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의 한계 내에서 변화가 되는 것이 유전자를 뛰어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돌연변이가 제약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은 과학을 통해서 증명해내지 못했다. 증명이 안 됐다는 거죠. 진화론자들은 유용한 돌연변이가 변화의 모든 장면을 무너뜨린다 믿는다. 돌연변이들이 시간만 충분히 주어질 경우에 다양한 배열의 구조물들을 심지어 인간의 눈과 같은 것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전이 있는데 여기 파워포인트 지금 없네요. 시간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 특징을 가면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시간을 막 길이 늘려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사람을 만들고 시간이 동물을 만들고 시간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시간 문제 가지고 다루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교리에 들어가면 창조론 교리에 들어가면 지구가 이제 지금 지구의 탄생이 몇 년인가 하는 것을 좀 다루겠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다음 이슬람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을 좀 알고 싶으면 창조과학계 사이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에르 피울
그라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화를 낳지 않는다면 그치지 않은 돌연변이가 무슨 소용인가? 요약하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돌연변이는 정중앙의 위치를 감싸는 유전적인 뭐에 불과하다? 흔들림에 불과하다. 오른쪽으로 흔들리고 왼쪽으로 흔들리지만 최종적인 진화 효과는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뭐 돌연변이는 유전적인 흔들림이지 이것이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진화는 없습니다. 변화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변화의 한계가 진정으로 존재한다면 진화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변화의 한계가 있으면 유전자 풀이 종족의 변이를 제한시킨다는 개념은 많은 진화론자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알프레드 러셀 월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과학자입니다. 자연도태 이론의 창립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자연도태 이론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알프레드 러셀 월러스예요. 1800년대 사람입니다. 근데 말년에 자기 이론이 잘못됐다라고 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레고르 멘델의 유전 법칙 학교에서 배우셨죠? 네. 예,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사고가 서로 응용하고 적용하는 사고가 잘 안 돼서 유전 법칙은 유전 법칙이고 진화는 진화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전 법칙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화론을 적대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사고가 잘 안 돼 있는 건데, 자꾸 사고를 이제 생각을 과학적인 사고, 추론적 사고 이런 거 자꾸 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암기하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를 위해서는 제약 없는 발달이 필요하다는 것과 변화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조화시킬 수 없다.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변화에는 제약이 있다.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그런데 진화를 위해서는 제약이 없어야 돼. 제약이 없어야 되는데 유전 법칙에 의하면 제약이 있다. 이게 서로 조화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러셀 월러스라고 하는 분은 마지막에 자기의 이론이 잘못되었다라고 시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멘델의 유전 법칙이 뭐냐 하면 그 멘델이 완두콩 교배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독립, 우열, 분리의 법칙은 유전학의 토대가 되는 생물학 법칙이 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생물체는 우성과 열성의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대립 유전자가 일정한 규칙과 비율에 따라서 자손에게 전달된다. 열성과 우성이 있으면 이것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자손에게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둥근 콩이 있고요. 여기에 주름진 콩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교배합니다. 교배하니까 1세대는 둥근 콩만 나왔어요. 둥근 콩만 나왔습니다. 주름진 콩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둥근 콩만 나왔네. 이거 완전히 바뀌었네. 그랬는데 그 둥근 콩끼리 서로 교배를 하니까 둥근 콩, 주름진 콩이 나온 거죠. 결국 3세대 가니까 그 원래 있던 유전이 그대로 튀어나오게 된 것이죠. 유전 법칙입니다. 그래서 황색 둥근 완두끼리 교배를 했을 때 여기에 이제 2세대 걸 교배를 해봤습니다. 녹색의 주름진 모양의 완두콩이 발견됐는데 왜 발견됐느냐 하면 바로 요 세대에서 녹색의 완두콩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히 이 둥근 콩 요것만 봤을 때 여기에 주름진 콩이 나오니까 이거 새로운 종이다. 진화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위에 있었다. 진화가 아니다. 그래서 유전 형질에 따른 것이다. 유전 형질에 따른 것이지 진화가 아니다. 이것이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그래서 멘델은 이 실험을 통해서 개체들은 물려받은 유전 인자만 그 후손에게 전해줄 수 있다. 이 유전 인자만 전해줄 수 있지 유전 인자 외에 다른 유전 인자를 전해줄 수 없죠. 그러면 진화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진화가 성립되려고 하면 다른 유전 인자가 저절로 생겨져야 되는데 저절로 안 생겨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연한 종의 전이라고 하는 진화론 가설의 이론을 뒤집고 종의 한계를 벗어난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감사한 것은 멘델의 유전 법칙을 학교에서 저도 배웠어요. 배우셨어요? 예, 학교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이 진화론을 아주 깨부수는 탁월한 이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예, 그 한계 내에서 종의 한계를 벗어난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해주는 게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과학적인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불신자 만날 때 무조건 믿으라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아시면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뭐 무식하다, 과학적이지 못하다, 신화적이다 했을 때에 이런 이론을 알고 있으면 이런 이론들은요 현재 과학계의 진화를 다 두들겨 부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이 좋은 툴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의 유전생명공학과의 정대균 교수, 유전생명공학과입니다. 이 방면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정대균 교수께서 유전자 연구를 통해 드러난 진화론의 허구라는 강의를 하셨어요. 네, 이런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한테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멘델의 법칙이다. 부모의 유전자는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없는 유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어떤 외부로부터 유전자가 들어와서 전달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라 에녹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다. 알았어요? 에녹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다. 그 유전자 그대로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외부로부터 유전자는 없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대진화는 없다. 그것을 말합니다. 에드워드 더비 2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안들을 인정하지만 놀랍게도 아직까지 진화론자로 남아있다. 이분이 진화론자인데요. 진화론자인데 앞부분에 인정을 해. 왜냐하면 과학자가 과학적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과학자 아니잖아요. 그건 철학자지. 과학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은 결과 멘델의 유전법칙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근데 아직도 진화론자라. 못은 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의 장벽 내에서 혹은 밀과 같은 밀접하게 연관된 종의 큰 범위 내에서 교배와 선택으로 인해서 놀란 일들이 일어나왔다. 그러나 밀은 여전히 밀이 아니며 자몽이 아니다. 밀은 여전히 밀이 아니고 암탉이 원규등형의 달걀을 생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돼지는 날개를 자라게 할 수 있다. 아무리 교배해도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진화론자로 남아있겠다. 정직하지 못한 거죠. 따라서 진화론은 거부되어야 한다. 종내에 제한이 만연하는데도 사실상 제한이 없는 변화를 믿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여러분 생물학 분류할 때 아시죠? 계문, 강목, 강속종. 종이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종내에 제한이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제한이 있어요. 분명하죠. 사실상 제한이 없는 변화를 믿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창조론자들은 진화론적 입장이 이성, 논리, 의미심장한 관찰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믿으며 진화론적인 입장을 거부한다. 이성적으로 안 맞고요. 논리도 안 맞고 의미심장한 관찰력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입니다. 창조의 증거, 불가능한 자연 발생설. 그러면 그 생명이 자연에서 자연 발생할 수 있느냐? 저절로 생명이 나올 수 있느냐? 만들어지지 않고 누군가 만들지 않고 저절로 생명이 나올 수 있을까? 없다. 근데 진화론자는 있다. 그들에게서는 하나님 없잖아요.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없으니까 저절로 나왔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을 증명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증명하시는데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그들이 이제 개가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야, 성공했다. 그게 뭐냐? 오파린의 가설이에요. 그 밀러의 실험.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막 박수를 막 쳤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헛방이었다고 하는 게 이제 증명되죠. 생명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그 대전제입니다. 과학은 진화론을 증명하는가, 과학은 생명에서만 생명이 나옴을 증명합니다. 예, 생명에서만 생명이 나와. 이게 과학이에요. 이것은 과학은 무엇과 조화된다? 창조론과 조화된다. 생명에서만 생명이 나온다. 이것은 창조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되잖아요. 진화론이 아니다. 과학은 진화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진화론은 실험실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가정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생명이 자연주의적이고 무자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기 위해서는 어떤 시점에서 무생물이 생명을 얻게 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해야 되죠. 예. 어느 시점에, 과거의 어느 시점에 무생물이 어떤 환경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생물로 바뀌어졌다. 조금 어려운 말 하면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어졌다. 예, 그게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또 살붙여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는데, 조지 와일드 이 양반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로 합니다.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 발생설을 믿는 것은 타당한 시각이다. 자연 발생설, 저절로 생명이 태어났다. 타당하다. 그것이 초자연적 창조의 유일하고 원초적인 행위를 믿는 것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제3의 입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초자연적인 창조를 반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자연 발생설밖에 없다. 당신이 자연 발생설을 믿지 않으면 창조주를 믿어야 된다. 창조주를 믿기 싫으면 뭘 믿어야 된다? 자연 발생설을 믿으라.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과학이 아니죠. 과학이 아니라 이야기는 지금 철학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저 이 과업의 엄청난 규모를 고려하기만 해도 살아있는 유기체의 자연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존재한다. 내가 믿기로는 자연 발생의 결과로서 말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연 발생은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보면 자연 발생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나는 지금 존재한다. 그러므로 자연 발생이 맞다. 예, 과학적으로는 자연 발생이 불가능한데 지금 현재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자연 발생에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연 발생이 맞다. 이게 논리도 말이 안 되고 이성도 말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안 믿으면 하나님을 시인해야 되잖아. 창조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자존심상 죽어도 하기 싫으니까 똥꼬집 부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내세우는 게 뭐냐 하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만 되어지면 되잖아요. 그게 오파린의 가설이에요. 학교에서 배우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오파린의 가설은 뭐냐? 이 양반이 1924년에 발표했는데 원시지구는 갖가지 화학물질로 덮여서 생명이 생성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암모니아, 수소, 그다음 메테인, 수증기 이런 것들이 원시대기죠. 원시대기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화산 터지고 번개 치고 자외선 오고 하니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둔갑해가지고 산소가 생겨지고 뭐가 해가지고 유기물이 되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번개를 통해서 에너지가 공급되자 번개를 통해서 생명을 만드는데 필요한 갖가지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는 원생액 속의 화학 물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번개가 닥치니까 서로 연결되면서 거기에서 단순한 생명체가 출현했다. 또는 화산 폭발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수십억 년의 긴 세월, 할 말 없으면 뭘 집어넣어요? 세월 집어넣잖아. 할 말 없으면 세월 집어넣죠. 수십억 년의 긴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서서히 진화가 이루어져서 고도한 생물로 발전하고 서로 분화하면서 다양한 생물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말이야 못할 거 없죠. 그 문제는 뭡니까?
이 말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오파린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30년 후에 이제 그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자입니다. 오파린의 가설대로 원시 대기를 만들었어요. 실험실 안에 원시적의 환경을 재생하였고 생명체의 원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메탄, 암모니아, 물, 수소를 섞은 혼합물에다가 전기 자극을 가했어요. 그 결과 생명체 기본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 단백질 구성 요소입니다. 아미노산이 합성되었고 이 이론은 빠르게 받아들여져서 생명체가 생명 없는 화학 물질에서 생성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인용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했죠. 이 실험의 결과 봐라,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나왔다. 생명 없는 데서 생명체가 나왔다. 그렇게 이제 고압의 전류를 흘렸는데 이것은 이제 뭐 번개나 화산이나 그것을 이제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이제 그 사이언스지, 과학계의 유명한 잡지죠. 발표하니까 충격은 실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플라스크 안의 가스 조성은 초기 원시 지구의 대기의 것과 같다고 생각했고, 무기물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화합물인 아미노산이 추출되었기 때문에 뭐 대단했습니다. 진화론들이 박수 쌍수 치고 야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실험으로 생물이 화학 물질로부터 무작위적이고 우연한 자연적 과정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얻었다고 생각해서 온 세상이 흥분했고, 과학자들은 밀러의 실험 결과를 생명의 자연 발생설의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첫 번째, 지구의 초기 환경이 암모니아와 메탄가스 수소로 이루어졌다는 가설에 심혈이 오르고 있었고, 실제 원시 지구의 대기 조성과는 달랐다. 원시 지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더라. 암모니아, 메탄가스 수소로 되어 있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진 거죠. 밀러가 이러한 조합을 이용한 것은 아미노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예를 들어 질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로 실험하면 아미노산은 생산되지 않는다. 1980년 이후로 미 한국우주국 과학자들은 원시 지구가 메탄이나 암모니아나 수소가 조금도 없었다. 이것을 밝혀낸 거예요.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이 원시 지구는 이런 게 없었다. 네가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잖아. 네 상상이다. 오히려 원시 지구는 물, 이산화탄소, 질소로 이루어졌고, 이 화합물 가지고는 밀러와 동일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물, 이산화탄소, 질소로 있는데 이것을 암만 뭐 전기를 갖다가 두들겨 패고 번개를 치고 고압 전류를 흔들려도 여기서 뭐가 안 나온다? 아미노산 안 나오더라. 원시 지구 가지고 원시대기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밀러 실험은 맞다 틀렸다? 틀렸다. 둘째로 밀러는 합성된 물질을 냉각기로 바로 냉각시켜서 골드 트랩에 농축시켰는데 원시 지구에 어떻게 그런 고효율 냉각 장치가 있어서 합성된 물질이 다시 분해되지 않도록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못했다. 지나친 논리 비약이고 근거 없는 합리 없다. 아니 원시 대기에 고도의 압축기가, 공기 압축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연 상태인데, 이렇게 공기 압축을 막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원시의 환경하고 전혀 다르다. 셋째로, 설령 아미노산이 우연히 생성되었다 해도 생명체가 형성되기는 너무나 험난한 과정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난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설사 아미노산이 하나 만들어졌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발전되고 진화돼 가지고 이것이 생명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미노산 자체로만은 생명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아미노산이 수백 개 이상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어야 비로소 세포의 한 구성 성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 뭐 아미노산 하나가 뭐 세포되는 게 아니죠. 수백 개 이상 결합해가지고 그것도 처음부터 우연히 너무 많아. 우연이 너무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죠. 심지어 이 단백질 하나조차 비유하자면 거대한 건물의 벽돌 한 장에 불과하므로 설령 아미노산이 우연히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단백질로 합쳐지고 단백질이 조합되어 세포가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지나치게 큰 비약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마치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죠.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죠. 이 5번째로 높은 이 건물이 어떻게 서게 되었는가? 어떻게 서게 되었는가? 저절로 서게 됐죠. 사람이 안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저절로 서게 돼. 이거는 저절로 올라갔다. 저절로 서게 됐다. 그래서 막 이게 어떤 창조론자들은 아니야, 이거는 설계해가지고 직접 건물을 건축한 거야. 진화론자들 아니야, 이거는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저절로 세워진 거야. 막 그래서 싸운다고. 싸우는데 어느 날 그 근처에 가다가 벽돌 하나가 진화론자들 말은 봐라, 이 벽돌 하나 막 이게 증거야.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게 봐라, 이 벽돌이 증거야. 벽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잖아. 지금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지. 예. 벽돌 하나 있다 그래서 그것이 500 몇 메터짜리 올라갈 수 있나요? 아니죠. 고도의 뭐가 필요하다? 설계가 필요하다. 고도의 설계. 그런데 밀러가 이제 말년에 양심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실험이 발표된 지 38년이 지난 이후에 1991년에 과거에 우리가 주장했던 원시 대양에서의 생명 발생 학설은 이제와 생각하니 너무도 동화와 같은 이야기였고 태초에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안다 모른다. 과학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모른다. 우리는 안다. 과학자들은 모른다. 우리는 안다. 원시 지구의 대기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지만 확실치 않다. 산소가 없을 것으로 생각됐지만 지구 초기 암석에서는 산소가 충분히 있었더라. 이거 자체가 이제 그렇죠. 그래서 1993년 타임지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생명 기원 학회에서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밀러에 이르는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요즘에 이것이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만약에 교과서 나온다면 문제가 많은데 교과서 거짓말하는 거죠. 예. 이거 교과서 넣으면 안 되죠.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예, 지금 이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면 이것을 가지고 진화론자를 공격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무식한 사람이죠. 예, 과학자들이 폐기시켰어요. 몇 년에? 1993년에.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공식적으로 생명의 기원은 안다 모른다. 그러면 태초에 아메바가 생겨지고 무기물에서 아메바로 오고 이 과정이 그대로 설명 안 돼. 아메바에서 발전하고 이거 자체가 설명이 안 돼. 그건 전부 다 가정이고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동화 같은 이야기를 지금 믿으라고 교과서에 집어넣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학교에서 진화론 다 폐기하고 창조를 믿도록 그렇게 네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 생화학자이자 화학적 진화론자였던 딘 캔yon 이 양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고 모든 문제를 직면할 때 생명의 기원이 자연 밖의 권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인정합니다. 생명의 기원은요, 자연 밖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온 거다. 누구요? 창조주. 예. 창조주에서 온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과학적 결론이에요. 사실은 진화론은 이미 다 폐기되었어. 이미 다 폐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지키고 있는 거죠. 딘 캔연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4가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유전 정보의 자연 발생적 기원은 불가능하다. 유전 정보는 자연 발생적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 신의 설계에 있으면 가능하다. 두 번째, 화학적 진화의 필수적인 조건을 재현하려는 대부분의 시도는 비유기성 물질을 내놓는다는 점이다. 근데 뭐 진화하려고 암만 해봤자 유기물 안 나온다. 지금까지 성공한 예는 하나도 없다.
아까 밀러의 실험 성공처럼 했는데 그건 아니다. 그 이미 반박되었고요. 지금까지 없더라. 지금 원시 대기가 어떤 건지 이미 나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안 나오더라. 화학 진화라 그러는데. 세 번째, 생물 발생 이전의 상태가 L-아미노산의 형성을 촉진한다는 믿음은 근거가 없다. 진화론자들은 필수적으로 믿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근거가 없다. 네 번째, 지구의 초기 대기 속에 많은 양의 산소가 존재했다는 지구화학적 증거가 있다. 그래서 밀러가 실험했던 그 대기들이 아니더라. 아니다. 산소의 존재를 화학 진화론을 반박합니다. 브라운은 또한 산소의 존재가 화학 진화론자들에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믿었다. 만일 지구가 추정된 진화 가운데 대기 중에 산소를 지니고 있었다면 생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화학 물질은 산화에 의해서 제거되었을 것이다. 만일 산소가 없었더라면 상층 대기에 오존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존이 없는 생명은 몹시 빠르게 태양의 자외선 방사에서 파괴됐을 것이다. 산소가 있었다면 화학물질 산해를 끌고 산소가 없었다면 오존이 없고 오존이 없었다면 자외선에서 빨리 파괴됐을 것이다. 그래서 화학적 진화론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존과 생명은 창조 때 동시에 있었다. 오존이 있었고요. 산소의 존재. 이것은요, 산소가 존재하고 오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태초에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증거 다섯 번째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 우주 내의 총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되나 쓸모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뭐 되게 어렵게 이야기됐는데, 최초의 에너지는 질서가 잘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엔트로피가 증가됨에 따라서 무질서한 상태로 간다. 질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간다. 열에서 내고로 간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가만두면. 여러분 시골집 있죠? 아주 잘 지었어요. 사람이 안 살면 6개월 내에 뭐가 된다? 폐허가 된다. 가만두면 폐허가 된다. 근데 집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2달만 아무도 안 들어오면 아주 뭐라 할까? 아주 쓸렁하고 으슥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와서 계속 치우기 때문에 계속 정리정돈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시골집이 있는데 사람 살아서 나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유리창이 더 깨끗해지고 그 다음날 되니까 정리정돈 더 잘 되고 저절로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한 6개월쯤 지나가 기와집이 되고 그 다음에 6개월쯤 지나가 빌딩이 되고 그런 일은 없다. 연력학 제2법칙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열은 고온에서 뭐라고요? 저온으로 흐른다. 저온에서 고온이 되지 않는다. 그럼 저온에서 고온이 되려고 하면 외부에서 에너지가 열이 들어가야 된다. 예, 보일러가 가동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조작을 하니까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창조의 증거지. 건물이 가만두면 무너집니다. 맞죠? 무너지는데 건물이 자고 나니까 더 잘 지었다, 더 좋아졌다 하는 것은 누군가가 건물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그건 창조의 증거지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질서에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가지 반대는 불가능하다. 예,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방귀를 뀌면 자연스럽게 공기주로 퍼져나가죠. 그런데 반대로 공기 속에 방귀가 한 곳을 모여가지고 다시 뱃속으로 싹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네.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내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서 없어진다. 여러분 부탄가스 통만 하나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면 자연스럽게 공기 중에 있는 가스, 부탄가스가 다 모아져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딱 깨끗하게 딱 될 테니까 그럼 그거 들고 나가면 돼. 그런 일은 없다. 네. 그래서 JP 모어랜드와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닫힌 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은 언제나 평형 상태를 향하곤 한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점은 이 법칙 우주 전체에 적용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실이다.
자연주의적인 시각에서 우주는 거대한 닫힌 체계인데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그 밖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시간만 충분히 주어질 경우에 우주와 그 모든 과정은 수명을 다할 것이며 온 우주가 평행 상태를 맞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우주의 연력학적 죽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보면 지구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파괴되고 하는 상태로 갈 거다. 우주도 똑같다. 자연적으로 두면.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새 땅에 들어간다. 왜?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안 계신다면 내세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다.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다. 연력학제의 이 법칙은 진화론을 반박할 뿐 아니라 기원에 대한 창조론적 설명을 지지한다. 그래서 과학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상태? 정렬 상태. 무질서한 상태가 자연적으로 질서 상태가 되어가지고 온 게 아니고, 과거에는 무질서했는데 자동적으로 질서 상태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질서 상태더라. 성경은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만드셨다. 그래서 첫 번째, 우주의 시작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2법칙은 우주의 시작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브라운에 의하면 만일 전 우주가 고립된 체계일 경우에 연력학제의 이 법칙에 의하면 쓸모있는 일을 위해서 우주 내의 에너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쓸모있는 일을 위해서 주어진 에너지는 점차 증가하여 연력학제의 1법칙에 의해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할 우주 내의 총 에너지량을 초과할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조건이다. 즉 우주는 뭐 한다고요? 시작이 있었다. 우주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질서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화론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태초에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질서 있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거는 전력학제 2법칙과 맞아 들어간다. 하나님이 아메바 만들고 뭐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두 번째, 우주는 질서 정연한 상태로 시작되었다. 연력학제 2법칙은 우주가 대단히 질서 정연한 상태로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월드 스미스가 말했습니다. 연력학제 2법칙은 현재 물질적 세상의 전체적 상황을 완벽하게 묘사하는 듯하며 성경은 이 묘사를 명백히 증거한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2, 23절은 온 창조물이 무의미함과 파괴를 맞이하게 된다고 가르친다. 오늘날 상태는 모든 것이 혼란과 파괴를 향한 내리막길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창조물이 처음에는 완전한 상태였는데 계속해서 창조물이 파괴된 상태, 환경 파괴, 그런 파괴된 상태가 가니까 창조물들도 자신이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고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물을 회복시키시고 더 친절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창조론적 입장은 이런 면에서 진화론보다 현대과학과 더 잘 조화가 된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소화를 하시면 여러분이 진화론자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방어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도 보면 말이 안 되면 화부터 내.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읽어보면 말이 안 된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창조론, 아주 시조세 이야기 나오지만, 시조세를 빼야 된다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럼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못해. 무조건 입 막고, 폭력 쓰고, 압력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창조의 증거, 6번째입니다. 화석의 공백과 중간형들. 화석의 증거가 결핍되었습니다. 대진화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화석의 증거 결핍입니다. 100여 년 전에 다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질학적 증거는 엄청나게 불완전하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이다. 진화한 생물의 멸종한 형태와 현존하는 형태 사이를 연결하는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다양한 중간 단계의 화석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지질학적 증거의 불완전함 때문에 내 관점을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론 전체를 거부하는 것도 정당하다. 화석은 많아요. 화석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는 중간 단계,
예를 들어서 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가면 중간 단계에 있어야 되고 물고기에서 깨구리로 가면 중간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화석들이 없더라. 네, 화석은요, 제가 옛날에 영덕인가 강군가 거기에 갔는데 우리 내 친구 집에 며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기도 하고 가서 수영도 하고 뭐 맛있는 쥐포도 먹고 그랬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니까 산 기슭에 이제 돌이만의 바위들이 있었는데 돌이 이제 약해서 깨졌는데 거기에 화석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물고기 화석들. 그 화석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게 바다였다는 뜻이고 화석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세기간에 다윈 이후에 열심히 면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중간 화석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쥐예요. 쥐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여기 날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가 생기고 마지막에 뭐가 됐다? 박쥐가 됐다. 쥐가 박쥐가 됐다. 그러면 한 요 정도의 뭐가 있어야 돼요? 화석이 나와줘야 돼. 있다 없다? 없더라. 쥐 화석은 있고 박쥐 화석은 있어. 근데 중간 단계 화석은 그건 뭘 말해요? 쥐는 쥐고 박쥐는 박쥐다. 쥐하고 박쥐는 다르다. 하나님이 따로 만드셨다. 자,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이렇게 쭉 나오다가 다리가 나왔어요. 그 나오고 쭉 나오고 깨구리가 됐어. 그러면 물고기 화석도 있고 깨구리 화석도 있어. 저도 화석 봤는데 물고기 화석도 있고 깨구리 화석도 있어요. 근데 중간 단계 화석은 있다 없다? 없다. 여기 깨구리가 있습니다. 깨구리가 쭉 가다가 여기에 도룡뇽인가? 도마뱀. 예. 도마뱀으로 이렇게 쌓여 가는 요 중간에 이게 있어요? 없어. 도마뱀이 있어요. 쭉 가다가 토끼로 하는 이 중간이 없어. 토끼는 있어. 도마뱀은 있어.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렇게 진화된 증거가 없다. 진화된 화석적인 증거가 없다. 많은 복잡한 형태의 생물들이 가장 이른 시기의 지층에서부터 진화하기 전에 원형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 조상이 없는 생물들은 특별한 창조를 암시한다. 갑자기 태어난 거죠, 생물들이요. 조상이 없어. 그건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만드셨다. 종류별로 만드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종류별로. 그래서 중간 화석 없습니다. 진화 계통수에는 몸통이 없다. 브라운이 말했습니다. 예, 몸통이 없다. 여기 불가사리예요. 불가사리가 여기 물고기가 되는데 요 사이가 있다 없다? 없더라. 몸통이 없더라. 요 물고기에서 깨구리 되는데 요 사이가 있다 없다? 없더라. 깨구리에서 도룡뇽이 되는데 도마뱀 되는데 있다 없다? 없더라. 도마뱀에서 토끼 되는데 있다 없다? 없더라. 공룡에서 타조가 되는데 있다 없다? 없더라. 없어요. 캄브리아기 더 낮은 단층에서 이력충은 없었다. 캄브리아기는 고생대 초기 한 4억 년인가 5억 년인가 뭐 그렇게 그 초기를 이제 캄브리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캄브리아기의 더 낮은 단층에서 아름다운 몸체와 눈을 가진 삼류충들을 발견하나 연결된 어떤 조상들도 찾지 못했다. 캄브리아기는 이제 막 생물이 탄생하는 단계, 생물이 막 탄생하는 단계입니다. 그때 뭐가 나오느냐? 삼류충이 나왔어. 물론 이건 이제 진화론에 의해서 캄브리아기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죠. 삼류충이 나왔는데 삼류충이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삼육충은 전에 게 있어야 되잖아. 이거 갑자기 튀어나왔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는 이거는 만들었다는 증거지. 그 전에 나오기 일엽충이 있어야 돼. 일엽충이 있었고, 일엽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일엽충이 있고 삼엽충이 있고 이러면 말이 돼. 근데 일엽충이 있다 없다? 없어. 캄브리아기 초기거든요. 초기에 바로 삼엽충이 튀어나왔어요. 일엽충은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진화론은 더 타격을 받는다. 리처드 도킨슨, 이 사람 그 유명한 사람이죠. 무신론자고 책 써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모독한 사람. 그것이 어떤 진화의 역사도 없이 거저 거기서 심겨진 것 같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심겨졌네. 그렇죠. 심겨진 게 아니라 그냥 창조된 거죠. 창조된 거.
캄보디아 폭발에서도 전 단계의 전화성은 없었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고생물학자들은 그저 대표적인 하나의 새로운 계문 강목 강속종 문의 분명한 전 단계 화석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캄보디아기 폭발에서 나타난 어떤 문들의 각각에 대해서도 전 단계 화석을 찾지 못했다. 전 단계 화석이 없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폭발기가 뭐냐? 캄보디아 폭발기라고 하는 용어는 지질학적 시기인 캄보디아기 화석 기록에 갑작스러운 동물들의 화석이 등장한다. 예, 갑자기 동물들이 캄보디아기 이 지질대에서 갑자기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이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나왔는데 이 동물들이 조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상이 없어. 조상이 없이 아메바에서 쭉 가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조상이 없이 갑자기 이런 동물들 막 생겼어. 이건 뭐예요? 진화가 안 됐다는 거잖아. 이거는 창조되었다는 거잖아요. 이 시기에 동물에게 속하는 35개의 문 중에서 적어도 19개, 많게는 39개에 달하는 문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예. 문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계문, 강목, 강속종이라고. 종이 가장 큰 단위고, 그 다음에 속이고, 계문, 강목, 강속종, 그 다음에 목이고, 계문, 강목, 그 다음에 강이고, 그 다음에 문이고, 예. 제일 밑에가 제일 분류의 낮은 단계가 개고. 문이란 동물계의 가장 높은 생물학적 범주를 구성하는데 각 문은 고유 형태의 설계 혹은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걸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은 과도기를 뒷받침하는 화석은 없다. 복잡한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나타난 이러한 화석 기록만으로 진화를 반박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닌데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종이죠. 종에서 예를 들어 아까 물고기에서 뭐라 갔습니까? 뭐 깨구리로 갔어요. 물고기 종이고요. 깨구리 종이에요. 종인데 물고기에서 깨구리 가는데 요 중간 단계가 있다 없다? 없다. 요 중간 단계가 없다. 종과 종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더라. 그래서 이것은 진화를 반박하는 거다. 근데 유일한 건 아니고, 종 간에 과도기를 뒷받침하는 화석의 부재는 아마 진화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망한 주제일지 모르지만, 아직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것만 딱 있으면 딱 좋겠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중간 단계가 없더라. 그래서 중간 단계를 찾으라 하고 찾아낸 게 뭐죠? 시조새예요. 시조새. 학교에서 안 배우셨어요? 배웠어요. 네. 시조새를 찾아내서 드디어 시조새가 나왔다. 왜? 날개 앞에 뭐가 있어요? 발톱이 있으니까. 화석 기록상의 이형 형태의 극심한 희소성은 고생물 업계의 영업 비밀로 유지되고 있다. 근데 영업 비밀이죠. 없어요. 예. 우리 둘째 아이가 역사 전공했잖아요. 예, 대학원에서 역사 전공을 했어. 대학에서도 역사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도 역사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논문을 쓸 때에 금기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신라시대 이전에 고대사는 논문 쓰지 마라. 왜 고대사는 논문 쓰지 말아야 되느냐? 자료가 없어요. 드라마 작가들은 상상은 많아. 근데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자료가 없으니까 논문을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논문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자료가 많은 걸 써요. 1차 자료가 많은 걸 쓰거든요. 그래서 논문 쓰기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는 뭐 성종원 일기도 있고 조선왕조실록도 있고 또 찾아보면 각 문집도 많고 있죠. 다 찾아가지고 하기 굉장히 좋은데 고려시대도 사실 어려워요. 우리 아이가 고려시대에 썼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료를 아무리 많이 찾아도 50개 이상 자료가 안 돼. 심지어 뭐 저기 원나라 가지고 다 찾고 다 찾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위에는 더 심하죠. 근데 사실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위에. 예. 이거 논문 쓴다, 논문 못 써. 뭐가 있어야 쓰지. 못 써요. 그냥 소설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시조새
이게 지금 교과서 빼라. 지금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창조론을 빼라. 왜냐하면 이거는 진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시조에서 만든 거다. 예.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이게 있다고 알아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진화 증거가 아니다. 지금 이거 진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만드신 거죠. 과의 수준을 넘어서는 모든 카테고리는 화석 기록상에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알려진 것처럼 점진적이고 완전히 연속적인 이행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고생물학자 조지 게이드로 심슨이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간까지가 없다 이거죠. 지질학계 데이비드 라우프도 말했습니다. 진화의 기록은 여전히 놀라울 만큼 변덕스러우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우리는 다윈 때에 가졌던 것보다 더 진화적 이행의 예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과도기가 없다는 거죠. 과도기적 화석은 없다. 다윈 때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역시 똑같다. 암만 찾아도 없더라. 오히려 뭐 화석을 하게 되면요, 창조의 증거만 더 나와. 그러면서 진화라는 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박물관 가봐라. 엄청나게 많다. 그래 놓고 증명하지 못해. 말은 그렇게 하고. 예, 여전히 화석 체계의 체계적 결핍은 진화론자들에게서 주된 문제다. 한마디로 말하면 없다. 그래서 이행 형태의 화석은 없다. 이행 형태라고 하는 것은요, 과도기적인 형태의 화석은 없다. 네. 다윈이 주장하는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화석 기록은 가장 아래 지층에서부터 가장 위층 지층까지 점진적이고 변화를 모든 생명체 사이에서 보여줘야 된다. 그러나 실제적 화석 기록에는 많은 공백과 단절이 있다. 네. 중간 단계는 없다. 그래서 결론, 진화나무는 있다 없다? 없다. 몸통도 가지도 없는 진화 개통수는 나무라 불릴 수 없다. 이런 진화나무는 있다 없다? 예, 상상도에 불과합니다. 결론입니다. 목적론적 증명은 창조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목적론적 증명은 진화론에 대한 가장 훌륭한 비판과 창조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미 목적론적 증명은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설계의 개념이 진화론보다 훨씬 더 나은 설명입니다. 생명체로 증명되는 설계의 개념에 관해 자연 도태에 의해 인도되는 이행 형태를 필요로 하는 진화론보다는 설계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가 훨씬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합니다. 다시 결론에서 상세하게 설명 안 해도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점진적 변화는 불가능하다. 화석 기록과 다수의 살아있는 생명체의 목적론적 성향 둘 다 점진론적 변화의 불가능함을 증명한다. 그 다음, 점진적 변화가 없다면 진화론도 무너진다. 점진적 변화는 아직도 전통적 진화론의 필수 불가하게 하는 것이다. 다윈 스스로도 만일 수많은 연속적인 경미한 수정 과정 없이 형성된 어떤 정교한 기관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내 이론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점진적 변화는 없다. 진화론은 무너졌습니다. 예, 창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창조론자들이 여러 해 동안 주장해온 바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무너진 것이다. 이성은 생물학자들이 진화를 버리고 더 논리적인 설명으로 창조론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안 받아들인다? 똥꼬집이다. 창조론보다 진화론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신념은 믿음을 필요로 하죠.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진화론은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진화의 과학과 역사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과학도 안 맞고 역사도 안 맞는데 이것을 믿어야 되니까 더 큰 믿음이 있죠. 나는 이런 믿음 없다. 안 믿습니다. 진화론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무신론적 전제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진화론자들은 그들의 이론을 절박하게 붙들고 있는데 진화가 하나님이 아닌 자연으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화론을 붙들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믿기 싫어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니까 그거 싫어서 그래서 진화론을 믿고 있는데 과학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자연적인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 과학자들은 초자연적 존재의 개념을 허용할 수 없다. 사실 한 과학자는 과학은 잠정적으로 무신론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과학으로 존재하기를 멈춰야 된다. 과학의 전제는 무신론이다. 근데 그것이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할 때 하나님은 우주와 생물의 설계자이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생물학자들에게 세계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술작품 한 점이 예술가의 존재를 암시하듯 질서정연한 우주와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설계자인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가거나 바닷가를 가나 우주 여행을 하나 우리의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하고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계관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창조를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교리는 어떻게 하느냐? 교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날마다 만드셨는지, 첫째 날 뭘 만드셨고, 둘째 날 뭘 만드셨고,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고,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리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다른 세계관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하지 않고 이렇게 논리적 변정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더 하고 싶지만 다음 주는 이슬람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때 또 창조에 대해서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일주일 해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많은 자료가 이미 있고 이미 인터넷상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시고 특별히 창조학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하나씩 보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